네, 이제 기조 강연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은요, 우리 이미 자료집에서도 보셨겠지만, 유품 정리사이자 바이오 해저드 대표이십니다. 남겨진 것들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이번 학술대회에 의미 있는 시작을 열어주실 김세별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독사 발생 현장에서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고 마지막 이사를 돕고 있습니다. 유품정리사 김세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고독사 예방이나 고독사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례지도사로 한 12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요. 유품정리사가 된 케이스인데, 그 당시만 해도 유품정리사, 특수청소부 이런 개념이 없었던 시절에 좀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어떤 계기가 돼서 시작을 하게 됐냐면, 하루는 장례를 치르고 나가셨던 유가족분이 장례식장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쩐 일로 오셨냐고 그랬더니 집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근데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홀로 아버님을 모시고 사시던 따님이셨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께서 각혈을 많이 하고 돌아가셨어요. 각혈 아시죠? 이렇게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근데 피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주로 토하는 줄 아세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주로 알코올성 간질환에 의한 병 때문에 각혈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티슈를 대고 이렇게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토하는 정도가 아니고 큰 대야를 갖다 놓고 이제 토하는 수준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대야에 몸이 웅크린 채 쓰러져서 돌아가시게 되죠. 집안은 피바다고 장례를 치르고 그 일까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시더래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따님으로서. 지금까지 아버지 술값 대느라고 지금까지 직장을 다녔다는 얘기를 하세요. 너무 힘들었대요. 아버지가 술만 끊었어도, 술만 줄였어도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라면서 그 도움을 요청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신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장례지도사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날 도움을 드리는데 쓰레기 봉투에 담고 정량제 봉투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류하고, 그래서 이제 동네마다 쓰레기 내놓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특정 전봇대들, 그죠? 내놓는데 동네 분들이 와서 막 뭐라고 그래요. 어머 아저씨 그거 거기다 갖다 버리면 어떡해. 왜요? 여기 쓰레기 버리는 자리가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아저씨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를 것 같아서 그래? 이런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하면 경찰서, 지구대, 순찰차 등 대여섯 대의 차들이요 동네를 막 사이렌을 켜고 와요. 그리고 장례식장 시신 이송하는 차량들도 오고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죽음과 관련돼서는 약간 터부시하고 재수없다, 혐오스럽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네. 근데 가끔 저 이제 어디 강연들도 하고 이야기들도 해드리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귀신을 본 적이 있냐는 질문들을 해요, 가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장례지도사 아니면은 어디 묘지에서 하관을 하시는 분들, 죽음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그래도 귀신을 봤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업계 관계자들 굉장히 많이 알고 지냈는데 그 어떤 분들도 귀신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하물며 쓰레기 봉투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얘기는 전 처음 들었어요. 귀신이 나올까봐 무섭다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얘기, 정말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저는 그거를요 그때 네이버 블로그가 처음 생겼을 때 그때 막 일기를 썼어요, 블로그에다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의 일기를 보고 쪽지를 주신 거예요. 통화 좀 한번 하자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부모님께서 두 분 다 돌아가셨대요. 청소를 하려고 알아보는데 청소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대요. 이삿짐 업체, 폐기물 업체 전화해서 얘기를 했더니 지금 사람 죽은 집을 우리한테 청소하라고 맡겼냐고 다들 화를 내면서 역정을 내면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그분의 일을 도와드리고 이런 일이 좀 세상에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유품정리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이제 유품정리사가 2007년 시작해서요. 벌써 어떻게 18년 정도 지금 횟수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독사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나요? 그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고독사의 정의를 정확하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이웃들과 소통이 단절된 채 홀로 생활해 오시는 분들이 사회적 고립 상태로 질병 또는 자살로 홀로 임종을 맞이하고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법이 2020년 4월 1일 날 시행이 돼가지고요. 벌써 이제 올해 5년째 지나고 있는데 통계조사가 2번 이루어졌죠. 네, 첫 번째는 22년도 사망자 수는 3,378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좀 더 늘어났어요. 근데 사실 제가 체감한 걸로는 조금 더 줄었어요. 근데 워낙 1차 때 좀 많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조사하는 통계를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수치가.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 소개 잠깐 해드렸고요. 유품정리사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나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요. 보통 이제 유품정리를 의뢰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세요. 일반적으로 유품정리 같은 경우는 가족분들이 직접 정리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수청소가 필요한 상황, 돌아가시고 한참 만에 발견된 경우들, 이제 그럴 경우에 저희 같은 사람을 고용을 해서 유가족분들이 의뢰를 하시는 편이고, 돌아가신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요. 그리고 고인의 정서적인 유품, 그리고 현금 가치가 있는 유품들을 찾아서 유가족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이제 나머지는 대부분 폐기 또는 어디로 옮겨달라 뭐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청소, 소독, 마무리까지 해서 진행을 해드리는 것을 유품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좀 넘기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유퀴즈에 또 나갔던 것들이 이제 있는데, 저는 이제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독사에 대해서 좀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좀 해왔고요. 제가 처음에 고독사가 뭐 심각하다는 거를 좀 알렸을 때는 좀 그때는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오직하면 이런 유품정리사의 직업을 갖게 됐겠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요, 고독사의 전체적인 비율을 차지했던 게 노인 고독사였습니다. 노인 고독사가 한 70% 정도 됐어요. 그런데 복지 서비스가 좋아지고 사회복지사님들이 대거 투입이 되면서 노인 고독사가 지금은 한 5%대로 좀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가 유지가 되는 거는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복지 서비스를 스스로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죠? 그런 분들이 왜 복지 서비스를 거부해요? 그 중에 100%는 100%라고 제가 자신 있게 설명드리는데, 집이 쓰레기장입니다. 집을 보여주기 싫어서, 내가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내가 이대로 살다 죽을 테니까 제발 오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집안이 대체적으로 쓰레기장인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홀몸 어르신분들 연말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무료로 청소를 해드리고 다녀요. 그럼 그분들이 묵은 짐들이 많거든요. 대체적으로 빈곤층으로 갈수록 물건에 대한 욕심들이 많으세요. 놔두면 언젠가 쓸 물건, 그걸 쓰레기라고 취급하지 않고 지금 당장 쓸 일은 아니지만 놔두면 언젠가 쓸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연히 TV에서 집안 정리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특정 물건이 한 위치에 3개월 이상 그대로 방치가 돼 있다면 그 물건은 사실 없어도 된대요. 혹시 여러분들도 집안에 그런 물건이 있다면
좀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렇게 웃긴 얘기인지는 몰랐는데, 특히 유품 정리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물건이 어떤 물건인 줄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비닐입니다, 비닐.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 구조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싱크대하고 냉장고 사이의 그 틈에 비닐을 동그랗게 말아서 집어넣는 경우. 네. 그런데 그게 되게 우스운 게 뭐냐면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집에서 사셨잖아요. 근데 나도 보면요. 어느 순간 그러고 있어요. 비닐들이. 그래서 비닐을 굉장히 많이 모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물건이요. 어떤 행사나 모임에서 받아오신 수건들. 그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면 어떻겠나.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이제 어르신분들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나를 빗대서 나도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유퀴즈에 나가고 나서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야, 유품정리사가 뭐냐, 특수청소부가 뭐냐는 질문을 계속해요. 네. 그냥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제 핸드폰이 거의 마비가 될 정도였어요. 문자가 몇 천 개가 왔어요.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퀴즈를 보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올려가지고 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궁금했던 건 뭐냐면, 야, 그 블루오션인데 돈 좀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고독사가 어떤 분들한테 일어나는 줄 아시죠? 정말 가난하고 비정규직 빈곤층에서 일어나는 게 고독사입니다. 고독사는요, 나라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그리고 자살은요, 경제가 힘들어질수록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만큼 사실 이런 비정규직이나 이런 노동자들의 어떤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얘기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 안전망이 충분히 구축이 돼 있다면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고독사가 늘어나거나 자살률이 올라가는 일은 없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그 알고리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셨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파급 효과가 대단했어요, 지금. 그래서 유튜브에서요, 젊은 사람들이 혹은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고통 없이 죽는 법을 검색을 하다가 제 영상을 본 거예요. 모르셨죠? 진짜 고통 없이 죽는 법들을 검색을 해요. 교수형 줄매듭법을 검색을 하고. 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엔 이렇게 되는구나. 나는 내가 힘든 것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남겨진 가족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라는 댓글이 달리면서 오히려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었냐면요. 내가 무슨 뭐 이런 자살과 관련된 이런 센터들보다 좀 낫겠는데?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 한 편당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10편이면 10명을 살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꾸준히 올렸던 영상이 이제 수익금이 발생이 되니까 지금 한 11만 정도 됩니다. 네. 대단한 건 아닌데. 근데 그게 뭐 우리가 한간에 뭐 100만 유튜버면 한 달에 1억을 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수익금이 한 달에 한 평균 150만 원 정도 발생이 되는데, 제가 그 돈으로 좀 유용하게 좀 사용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마지막 이사조차 하기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이지만 내가 부모님이 떠나간 자리를 정리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식을 끊고 연락을 끊고 이렇게 도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이사를 해드리고 있고, 많은 분들을 돕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한 달에 한 3분 정도 해가지고 제 조건이 있어요. 8평 이하의 원룸, 3일 이상 만에 발견된 경우, 그리고 최소한의 도의를 지킬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전국 어디라도 가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뭐 정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돌아가시고 나면, 그죠? 열암에서 무덤까지라는데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독사의 정의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 제가 다니는 고독사 현장의 90%는요, 집에 술병이 많습니다. 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집에서 외롭게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알코올 중독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분들은 보면요, 야, 내가 술을 마셔가지고 몸을 비틀비틀해서 무슨 실수를 하기를 해. 그렇다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출근을 못해. 이게 알코올 중독이라니 무슨 말이야. 라고들 얘기하시는 젊은 여성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정도면 알코올 중독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그게 이 술이라는 게 보면 가면 갈수록 좀 세지잖아요. 저는요, 유품정리사가 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정말로. 그 좋아하는 술도 끊어버리고요. 네, 담배도 끊고. 술을 마시고 집에서 이렇게 처자식들에게 좀 잔소리하고 가장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찾으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혼자 사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 여자들이 누가 그런 남자들이랑 살려고 해요? 근데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학자분들은 요즘 고독사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 못합니다. 여기 남자분들은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사실 식구들끼리 같이 살아도 남자들 좀 외롭습니다. 진짜로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남자들은요, 돈만 벌어온다고 남편 대접받고 아빠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쓰레기통부터 비워야죠. 화장실부터 해서 분리수거하고 음식물 쓰레기 다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놔야 됩니다. 그 정도는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부인이랑 이렇게 좀 언쟁이라도 있으려고 하면 어때요? 애들이 누구 편 들죠? 다 엄마 편 듭니다. 그럼 아빠들이 하는 말은 다 똑같죠. 이 녀석들이 누가 돈 벌어가지고 너네들 먹여 살리는데 감히 엄마 편을 들어. 외롭습니다, 남자들. 좀 이 시대 남자들 외로우니까요. 좀 잘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술이 나도 언젠가 평소에는 집에서 말도 잘 못하다가 술 한 잔 마시면 남자의 권위를 내세우기 좋았던 그 술이 나도 이렇게 혼자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저는 과감하게 술을 끊어버렸습니다. 술을 딱 끊어버리면은요, 좋은 점이 있어요.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좀 정리가 되고요.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네. 가족들이랑 저도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또 올해 이제 저도 50인데 그래 안 보이죠? 네. 또 어떻게 늦둥이가 좀 생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가 6살인데요. 요때쯤 되니까 살다 보니까 요때쯤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좀 재미없다, 심심하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었거든요. 인생이.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 너무 사는 게 달라졌어요. 삶의 의미를 한 번 더 느끼게 되고요.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요즘 생활이 무료하시고 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술이 이렇게 고독사 현장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또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이 안주들도 제대로 잘 챙겨 드시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고독사 통계조사 발표할 때 보면 이렇게 남자는 몇 명, 여자보다 50% 이상이고 지역별로 나이별로 해서 사망자 수 통계 이런 것들은 나왔는데 정작 중요한 게 안 나왔어요. 이분이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그 원인이 안 나왔어요. 약주들을 많이 드신다고 그랬죠.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특징이요. 대체적으로 알코올성 간질환이 있으시고요. 그러면서 당뇨가 있으세요. 네. 이게 끊임없이 당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인슐린 분비가 이제 결국 고장이 나다 보니까 당뇨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고혈당 쇼크. 네.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은 우리가 고독사도 자살도 고독사에 포함이 되잖아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영상은 원래 젊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돌아가신 경우의 영상인데 참 못 보여드린 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제가 통계를 내고 있는 고독사의 비율은 정부에서 발표한 비율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야,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걸 다 알아? 그렇죠. 제가 100%다 알진 못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있어요. 고독사로 사망하셨을 경우 집 정리를 하시려고 유족분들이요,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업체는 다 전화를 해서 견적을 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화가 오고 그럴 때마다 항상 그거를 기록을 하고 일한 현장들을 다 기록을 하고 그랬어요. 몇 세 남성 어디에서 사망하고 며칠 만에 발견되고 이런 기록들을 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느끼는 부분은요, 지금 40, 5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죽음, 이 자살들이요, 어느 시대 때나 좀 비슷하게 왔는데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한 25% 정도 되고, 노인의 고독사가 한 5% 정도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 같은 경우는 꾸준히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방문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찍 발견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 연휴 때, 그때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고독사로 발견이 되는 거고,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고독사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이 그 중에 일환이고, 대체적으로 음주, 그리고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그리고 술에 의한 지병들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제가 고독사 현장에서 항상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약주를 드시거나 아니면 집안 정리정돈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복지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어르신분들 집에 방문하면 대체적으로 바퀴벌레가 많아요. 바퀴벌레가 많으면 몸이 불편하니까 음식을 드시고 부스러기들이 땅에 떨어지니까 청소가 안 된 상태에서 많이 증식이 된다거나, 그렇죠. 몸이 불편하니까, 귀찮으니까, 혼자 계시다가 귀찮으니까 치우지 않고 과자 봉지나 여러 가지 비닐들이 바닥에 있는 경우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밟고 실족사로 넘어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들 보면은요, 왜 우리 구배라고 그러잖아요. 물이 흘러가기 좋은 각도를 설정해 놓은 걸 구배라고 하는데, 화장실에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물때가 낀다거나 그 구배가 좀 많이 이렇게 낙차가 심하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돌아가신 경우, 그래서 대체적으로 화장실 주변 입구에서 돌아가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반지하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반지하 살아보셨잖아요. 우리 보면은 뭐예요? 안 살아보셨어요? 계단을 올라가야 화장실이에요. 그죠? 욕실이에요. 그죠? 그럼 욕실에 들어가면 어때요? 낮죠? 그러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씻고 몸을 이렇게 불편한 상태로 닦고 나오는 게 아니고 나와서 닦으시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냐면, 야, 그게 손잡이라도 하나 달았으면, 무조건 반지하는, 그리고 그 흔한 발매트라도 좀 설치가 됐었으면 전체 고독사의 한 50%는 줄어들지 않았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화장실 앞에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아사 아시죠? 요즘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이전하고요, 코로나 이후하고 죽음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40, 50대 중장년층이 다 무너졌습니다. 건설 경기가 붕괴가 되면서 그분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네. 지금도 아파트도 많이 짓고 건설 현장도 많은데 무슨 소리야? 그죠? 근데 원자재 값이 상승을 하면서요, 업자분들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금액도 훨씬 싸고, 그죠? 그분들이 일하면 중간에 전화 통화를 안 해요. 네. 근데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화 통화하고 그러느라고 뭐 이렇게 일을 잘 안 한다. 그래서 한국인 노동자를 뭐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또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굶어서 죽는 거예요. 현장에 일을 하러 가보면은요.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컵라면 용기를 엄청 이렇게 쌓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라면을 좋아하신 분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한 끼를 컵라면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돈이 그나마 제일 덜 들어가는 아낄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마지막 컵라면을 드시고 침대에 누워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주변 분들이 그래요. 아유 젊은 사람인데 안 됐어. 이제 나이가 53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아니 이렇게 먹을 게 없었나 봐요. 좀 주변에서 이렇게 돌봐주시지. 어떻게 아이고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린 몰랐지. 아니 한 번은 나와서 골목길을 막 쓸더래요. 그래서 아니 출근 안 해? 그랬더니 아이, 공장이 문을 닫았다고 다른 데 알아보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또 아니 어디 직장은 알아봤어? 그랬더니 아유 어디 마땅치가 않네요. 그래서 아이 공공근로 이런 거 많이 하던데 그런데 저 조금 나가보고 그러지. 아이 다녀왔죠. 나이가 너무 젊다고 해당 사항이 없다고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요.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배를 골고 있는데 옆집 문을 두드려 가면서 아주머니 내가 밥을 못 먹었는데 먹을 거 좀 달라고.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야? 야 젊은 놈이 어디 가서 일이라도 좀 해서 먹지 그거 뭐 하는 짓이냐고 할 거 아니에요. 과연 그 말을 할 수 있겠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요. 커피숍이나 편의점 이런 데 경쟁이라고 그래요. 40, 50대는요. 아예 못 구해요. 평생 이렇게 건설 현장 노동자로 일을 하시던 분들은요. 다른 직업을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한 곳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만 가려고만 해봐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해온 직업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그냥 무작정 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 굶어 죽기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고독사에 해당하지 않고 병사나 돌연사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고독사 통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배제가 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적 고립 상태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만 고독사거든요. 근데 그 사회적 고립 상태라는 단어가 제가 볼 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고립이라는 게 보면은 어떤 과도한 빚 때문에 젊은 청년의 예를 들어볼게요. 과도한 빚 때문에 이 카드사나 여러 군데에서 우편물로 전화로 계속 빚독적 전화가 오고 심지어 집에까지 찾아와서 누구시 계시냐고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 이 사람이 스스로 고립 상태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제 전화도 안 받아요. 이제 무서우니까. 네. 집에서 나가지도 않아요. 누가 두드려도 내다보지도 않아요. 카드사에서 빚쟁이가 찾아왔을까봐. 그러면 이런 거 고립 상태 아닌가요? 네. 스스로 고립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건데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 많이 보셨죠? 네.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하시다 보면 대부분이 많이 보셨다고 그래요. 자,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 두드려도 대답을 안 하고 복지 서비스를 거부하시는 분들이죠. 현장에 가면 이렇게 사시다가 쓰레기 더미에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네 분들이 얘기들을 해요. 저희가 가서 일을 하면요. 그렇게들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아유, 어디 저기 할아버지네 청소하러 왔구만. 아, 네네. 아유, 집에 쓰레기도 많고 술병도 많고 그렇지. 네. 그거 어떻게 하세요? 거의 동네 어르신분들이요. 인간 CCTV예요. 그래서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세요? 아유 맨날 슈퍼에서 그 뭐 소주는 사들고 들어가는데
갖다 내놓는 거를 못 봤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쓰레기가 다 집안에 있겠지 어디 있겠냐고 그래요. 그죠? 거의 형사 수준으로 다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좀 어떻게 얘기들을 해가지고 좀 뭐 도움 좀 받을 수 있게 좀 하지. 그걸 왜 가만히들 계셨어요? 아유 얘기했지.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나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안 돼. 본인이 싫다 그러면 안 되는 모양이야.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사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는 거를 숨겨요. 그래서 몰랐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나오냐고 그래요. 이게 다 어디 있었냐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걸 모르셨냐고. 우리야 모르지. 집안을 들여다볼 일이 없으니까. 그럼 공동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받으러 안 가요? 그 문을 두드리면 톡톡톡 계시냐고 문을 두드리고 대답이 없어. 그래서 점점 멀어진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얼른 이분이 문을 열고 나와서 문을 딱 닫아요. 누구요? 전기세 받으러 왔다고. 그러면 오면은 갖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집안을 전혀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대부분이 제가 다니는 고독사 현장의 60% 이상은 집안이 이렇게 쓰레기장입니다. 자살. 이제 자살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지금 보통 이제 자살은 요즘은 40, 50대 중장년층의 자살률은 좀 비교적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20대의 자살률은 높아가고 있고, 근데 특징들이 있어요. 제가 자살 현장에 청소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자살 안 합니다. 대졸자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취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고, 지금까지 뒷바라지 해준 부모님의 시선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돌아가신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좀 명문대로 갈수록 좀 그런 일들이 많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읽었던 일기장에서, 그 친구의 일기장에서 발견한 메모는요, 어렵게 턱걸이로 해서 붙었던 학과인데, 학교에 가니까 더욱더 공부하고 학업 성적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써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힘내라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힘내라고 같이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고 여행을 다녀왔다 그래요. 네, 머리 좀 맑게 하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더래요. 도저히 말을 못 하겠대요, 부모님께. 그래서 죽음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벌써 4개월째인데 이제 지쳐간대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싶다는 일기를 써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이게 유품정리 현장에 이렇게 가면은요, 젊은 분들하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하고 유품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요, 집안에 사진이 있어요. 앨범이 있어요. 사진이 있으니까 앨범이 물론 있겠죠. 젊으신 분들 집에 가면요, 사진이 없어요. 스티커 사진이 있으면 그게 전부예요. 그 사진들은 대부분 뭐 태블릿 PC나 핸드폰에 저장이 돼 있겠죠. 여러분들은 집에 사진 많죠? 네, 그러실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왜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 했는지 사실은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보거든요. 태블릿 PC를 보는데 그 마지막 검색 기록들입니다. 교수형 매듭법, 그리고 자살에 관한 모든 것들.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상담 시스템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갑작스런 이런 우울감, 자살감이 오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대낮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 친구들은 대낮에 좀 자잖아요. 밤에 일어나서 주변 사람들 다 잠잘 때, 친구들 다 잘 때, 소통할 사람들이 없을 때, 그때 우울감이 많이 찾아오죠. 네. 뭐 22년도 경찰청에서 우울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전화가 와서 신고된 건수가 22만 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건복지부 조사 그 시간대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상담하시는 분들이 뭐 10명인가 그렇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인원도 채워지기도 힘들고,
그분들이 전화를 하면 뭐 5분, 10분 통화하고 끊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살아야 될 100가지 이유를 듣고 싶어서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한동안 도움을 드린 단체가 있는데, 죽음 직전에 죽음까지는 가지 않고 스스로 숨어들고 세상과 소통을 단절해버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히키코모리. 우리나라 30만에서 60만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러고 있는데 그 단체를 만나서 좀 세상에 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저는 청소니까 그런 분들 도움을 주려고 청소를 많이 도와드리고 다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정말 내가 죽음 직전까지 가서 자살예방센터 생명의 전화에 전화를 하는데 2달 동안 통화가 안 됐대요. 낮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겪고 힘들어하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분 한 사람, 2사람한테만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그랬어요. 그런 우울감을 가지고 단체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그래요.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제 고독사 사례에 대해서 물론 계속 사례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는데요.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이 있으세요? 한 분이라도? 유튜브 영상? 진짜 한 분도 안 계신다고요? 와, 네, 감사합니다. 좀 잔소리를 많이 해요, 가면. 아우, 이런 거는 좀 버리고 좀 사시지.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건데. 그냥 저 혼자 무슨 상상을 하냐면요. 장례 지도사 시절 때부터 원래 장례식에서도 입관을 할 때 초혼이라는 걸 하잖아요. 해동국 어디 누구 김아무개 돌아오시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높은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그분의 윗옷을 흔들면서 입관할 때 이제 내가 죽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영혼이 이렇게 내가 죽었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초혼이라고 하는데 그때 보면은 입관을 내가 보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보여주는 건데 마지막 정리를 하고 이사를 할 때 고인분이 와서 내 짐이 빠지는 걸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보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저도 마음이 너무 편해지니까. 이런 거 좀 치우고 사시지 정리를 하고 사셔야 돼요. 이런 잔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이렇게 항상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고독사 현장에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도 마음이 안 좋고 사람들이 댓글로 그래요.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냐고 그래요. 좋은 얘기들 좀 하지. 한 번은 이게 복이 들어오고 애군을 막기 위해서 집안에다가 이렇게 부적도 해놓고 뭐도 걸어놓고 막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스스로 불운을 불러오고 술병을 이렇게 막 쌓아놓고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잔소리를 하게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잔소리만 하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았어요. 이분은요, 좀 여유가 어느 정도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사시면서 10군데에 기부를 하셨는데 매달 한 곳마다 30만 원씩 10군데 300만 원을 기부를 하셨던 분이세요. 본인이 쓰는 거는 최소한으로 아껴가면서 그렇게 지붕에 물이 새니까 지붕을 외부에서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집 안에서 사다리를 대고 천정을 뚫고 그 위를 올라가서 보수를 하려고 빗물이 새는 거를 올라가셨다가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사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워낙 오랫동안 한 2달 만에 혼자 이렇게 양평 쪽에서 사셨던 분인데 2달 만에 발견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만날 때는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그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보면은 이렇게 늦게 발견되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골적 어떤 도서지방 이런 데로 갈수록 현지인의 고독사보다는 외지인들이 그곳에 와서 사시면서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 외지인들 같은 경우는 그쪽에 사시는 현지인들하고는 소통이 좀 단절돼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지방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동네에 외지인이 와서 터를 잡고 살면요, 좀 약간
의심들을 하고 냉대하고 좀 그래요, 지금은. 옛날 시골 같지가 않고.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러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고독사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고독사로 돌아가신다고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사시면서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모든 곳에서. 뭐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사실은 코로나 때 어떤 특정 무슨 병들로 돌아가시는 사망 사건이 많았어요. 급사한다고 얘기들을 했는데 그때 어떤 그 신장염에 걸려가지고 좀 사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집은 중국이었는데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많이 사랑하는 30대 초반의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22년도에 조계종에서 회복의 해라고 그래서 소원 봉투들을 나눠주면서 소원을 빌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봉투를 그날 그 부처님 오신 날 가서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책상에 그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뭘까 하고 전 들여다봤어요. 근데 중국말로 써졌더라고요, 한문으로. 그래서 요즘은 카메라만 이렇게 구글로 하면 다 해석이 되잖아요, 번역이. 과연 소원이 뭐였을까요? 여러분은 뭘 빌고 싶으세요? 네, 그분의 소원은요, 코로나가 종식되어 이 세계 사람들이 원래 원래 생활로 돌아가길 빕니다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홀로 혈액투석을 하면서 지내셨던 분이에요. 이렇게 돌아가신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중국에서 부모님들이 올 수조차도 없고 그래서 중국에 계신 부모님이 그냥 우리 딸아이의 유품들은 다 버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가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떠세요? 못 느끼시겠어요? 저는 보통 이제 유품 정리를 하러 가면요. 검은색 옷을 입습니다. 고인을 기리는 마음에 검은색 옷을 입고 일하는데 좀 보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유품 정리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집주인이나 건물주면은요. 이삿짐 업체처럼 와서 청소 좀 해주세요. 그냥 입주 청소 업체처럼 청소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또 더러 계시냐면 지금 고독사 예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현재 이 주소지에 사는 걸로 되어 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주소지 전수조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도 보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다 했고 9명만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확인이 안 되는 거냐? 집 주소는 여기 돼 있지만 내가 다른 데로 일을 하러 갔다거나 아니면 외국에 여행을 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집에 안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 외에는 다 된 거죠, 그게. 그랬는데 이제 4월 달에 또 고독사가 발생이 됐잖아요. 알고 봤더니 기초생활 수급자셨는데 수급비는 계속 받아가는데 이분을 만날 수도 없고 통화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말소를 시켰어. 그러다 보니까 고독사로 발견된 경우.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연이었냐면 이분은 이제 빚이 너무 많으니까 자꾸 빚쟁이들이 오고 그리고 집으로 자꾸 찾아오니까 식구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 흔히 잠수 타신 거죠. 한마디로. 본인은 일이 몰래 어떤 시골의 원룸을 얻어서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한참 만에 발견된 거예요. 저는 이 일을 하다가요, 좀 그만두려고 한 적이 많아요. 뭐, 그게 뭔데 그렇게 너가 힘들다고 그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보면은 이렇게 유품 정리를 하다 보면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고,
왜 이렇게 혼자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항상 이 대체적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혼자 사시다 보면요, 좀 너무 외로워요. 얘기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 집에 있는 TV를 끄질 않아요. 하루 종일 틀어놔요. 왜 우리 라디오 틀고 계속 운전하면서 다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 소리가 들리면 좀 덜 외롭거든요. 나갔다 들어와도 문 열고 들어와도 TV 소리 때문에 사람 소리가 들리면요 덜 외로워요.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TV를 틀어놓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지난날 내가 후회하는 일들을 메모를 해놓고 일기를 써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의외로 일기를 적어요. 그래서 특히 보면 그 달력 큰 거 있잖아요. 어디 뭐 이렇게 밑에 메모도 할 수 있는 그런 데들. 그런데 앞뒤로 글을 적어 놓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써졌는지 아세요? 대부분 공통적인 것들이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 혼자 계시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요, 죽음 직전까지 그렇게 찾아 헤맨 거는 가족이었습니다. 내가 지난날 가족들한테 너무 소홀히 하고 못할 짓 해서 내가 지금 뭐 결국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면서 어떤 글귀들을 봤냐면, 행복은 자꾸 다가올 미래에 있다고만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을 해보니까요, 행복이 이미 지나온 날에 있었어요. 아, 그래. 그때가 행복했었지. 그때가 행복했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동안을 공부만 해요. 대학교 가려고, 그죠? 그럼 우리가 대학에 가서 그런 행복을 찾았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그때 되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우리 아이가 생기면, 이제 우리 집이 생겨서 이사를 가면, 그때 행복이 올 것 같은 생각을 하죠. 근데 어느 순간 생각해 보세요. 그죠?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면서 학교 다닐 때가 행복했어요. 그죠? 우리 아이가 지금 어때요? 엄마 뭐 사줘, 뭐 사줘. 아주 돈 들어가는 소리만 하잖아요. 근데 말 안 할 때가 행복했어요.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행복은 현재에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그리워하는 것도 가족이었고요. 행복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안타깝고, 저는 인생을 그렇게 해서 바꿨는데,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도 너무 멋있는 것 같고 너무 행복하고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려는지 모르겠어요. 행복이라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무료하게 지나가는 이 시간, 그죠? 잠이 와가지고 이렇게 꼬뻑꼬뻑 졸고 있는 이 시간, 그죠? 이게 진짜 행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을 과대포장해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지 않나요? 고독사 예방 얘기도 하면서 인생에 대한 웰다잉 얘기도 좀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좀 제가 유별난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저는 좀 평소에 많이 봐온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요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유품정리 의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유품정리는 그래도 대부분 유가족 분들이 의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이 이제 집주인입니다. 그런데 유가족 분들이 보통 어떤 상황에서 좀 의뢰를 할까요? 네, 제가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혼자 사는 분들 특징이 오랫동안 가족들이랑 연락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보면 젊은 시절에 처자식 놓고 나가서 다른 삶을 살다가 결국은 내팽개쳐가지고 돌아가시고 나면 원래 집으로 이제 연락이 가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생물학적으로만 우리 아버지지 우리 아버지 아니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그래서 홀로 이렇게 남겨진 분들은 결국 유가족분들 손을 떠나서 집주인분이 의뢰를 하는 경우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집에 대한 보증금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면 장례도 치러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좀
내팽개쳐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나눔과 나눔이라고 공영 장례를 진행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곳에 사는 얘기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무용고 시신 처리를 하는 예산이 좀 남아서 나라에 반납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9월 이전에 모든 예산이 소진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그 정도로 무용고 시신 처리가 많고 지금 유가족분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지인들이 유품 정리를 의뢰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보통 보면 이제 관계기관에서는 보면 그래요.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으면 고독사 위험군이다, 예정군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으면은요 이미 돌아가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죽음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로운 죽음. 고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방 한켠에 쌓여있는 술병이 그랬고 여기저기 널브러진 옷들이 그랬고 텅 빈 냉장고가 그렇습니다. 유품 정리 중 눈에 띈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밟힙니다. 시집가는 딸아이 모습 눈에 담기. 방 한켠에서 발견된 수첩 하나는 한 사람의 삶이자 이야기입니다. 이웃 사촌.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린 말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기도 바쁜 현대사회. 현실에서는 많이 외로웠는지 하늘나라로 빨리도 가버렸습니다. 30초만이라도 내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으면 합니다. 물론 그걸로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외로운 사람들에겐 그 30초의 인사가 오늘을 살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짧은 인사 30초를 꼭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처음에도 굉장히 사람이 멋있었는데 공익 광고에 출연했다고 하니까 영상을 보고 나니까 더 잘생겨 보이고 그죠? 그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